안녕하십니까? 장마철 다들 평안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희 할머니와의 사연을 썰사남에 보내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께 이 글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정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패스트푸드점 매니저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지만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놀기도 혼자 놀았었죠. 어릴 때는 유치원 방학을 하면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댁에 며칠씩 가 있기도 했습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도 서울이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유치원에 7시까지 있다가 집에 왔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외로웠으니까 그냥 익숙하더라고요. 내가 외로운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한바탕 놀고 집에 들어와서 과자 하나 까먹고 숙제하다가 TV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퇴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늦은 저녁을 먹고 씻고 잠에 들랑말랑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하셨었죠. 그렇다고 주말에 놀러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일하는 날이 뒤죽박죽이셨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못 쉬셨죠. 그래서 주말은 항상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밖에 나갔습니다. 공터에 가서 아버지랑 공을 차고 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티는 안 냈지만 저도 주말에 멀리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친구들이 주말에 뭐 했는지 엄청 자랑을 했었거든요. 놀이동산을 다녀왔다는 친구도 있었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친구도 있었고 차 타고 저 멀리 강원도까지 갔다 왔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1학년 때 한번 어머니한테 주말에 놀러 가고 싶다고 조른 적이 있었는데 엄청 난감해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놀이터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사고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한바탕 놀고 집에 갔는데 늦게 끝난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뭔가 다급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집에 계세요? 벌써 퇴근하셨어요? 영석이 왔니? 엄마가 저녁 차리고 갈 테니까 와서 저녁 먹어. 네? 엄마 또 나가요? 어디 가시는데요?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 아침에 연락받고 엄마 출근했다가 곧장 집으로 왔어. 아빠도 회사에서 연락받고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셨고 아무래도 아빠는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아빠 짐 좀 챙겨주고 오려고. 엄마 늦을지도 모르니까 밥 다 먹고 자고 있어. 알겠지? 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속옷과 양말, 옷 몇 개를 챙겨서 허둥지둥 나가셨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숙제를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에 홀로 들어오셨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친조부모님이 계신 병원에서 친조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병원이랑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흘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고작 나흘이었는데 아버지는 엄청 지쳐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사에 옅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소파에 풀썩 앉으셨습니다.
여보, 병원에서는 뭐래? 좀 괜찮으시대? 아버지는 수술은 잘 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예 의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의식은 있으신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형하고 형수가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들어왔어. 아휴, 이걸 어째. 내일 모레 나 쉬는 날이니까 그때 병원에 또 가볼게. 그래, 나 내일부터는 바로 출근해야 해서 주말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요. 얼른 들어가 쉬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신 후 말씀해 주셨는데, 친조부모님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두 분 다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하루를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죠. 저 또한 부모님들처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 친조부모님은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와 어머니, 고모부와 고모가 번갈아 가시면서 간호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어머니를 따라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와 함께 했던 두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정정하신 나이셨고 두 분 다 엄청 건강하시고 저랑 잘 놀아주셨었거든요. 사고 나기 불과 한 달 전이 겨울방학이라서 그때도 친조부모님 댁에서 3박 4일을 놀았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다니, 눈도 못 뜨고 계시는 두 분을 보니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간 지 일주일 뒤, 두 분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남매 중에 막내셨거든요. 고모는 제주도 남자와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살고 계셨고, 큰 고모부는 경기도에서 공장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깝게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친조부모님을 종종 뵈러 갔었고, 또 막내라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친조부모님께 애교도 엄청 많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슬픔이 크셨나 봐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엄청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친조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하신 말씀은 정말 의외의 말씀이셨습니다. 장모님 말이야, 우리가 모실까? 뭐? 갑자기? 엄마는 왜? 친조부모님이 계시니 당연히 외조부모님도 계시겠죠.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20살 때 돌아가셔서 제게는 외할머니만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때 어머니의 고향이자 외할머니의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명절이 아니면 외할머니 댁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전부였고요. 제가 아기일 때에는 종종 갔었다는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일이 바빠지시면서 더욱 못 뵙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를 갑자기 아버지가 모시는 게 어떻냐고 어머니께 말하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에 어머니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사고 나고서 내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이거였어. 당신도 장모님 보고 싶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어차피 올가을에 집 계약 끝나면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기도 했고, 장모님도 적적하실 텐데 우리가 모시자. 우리 부모님한테 못한 효도 장모님한테 다 해드리고 싶어. 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께 연락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희는 저희가 살던 빌라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버지 말씀대로 외할머니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랑은 좀 어색했습니다. 아기였을 때야 많이 봤다지만 저는 생각도 안 나거든요. 명절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부모님 옆에 꼭 붙어 있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고 하지만 대화도 많이 안 나눠봤는데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혼자인 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잖아요. 행한 집이 익숙한데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뒤로는 집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불 다 꺼진 집만 봤는데 이제는 집에 불이 꺼질 일이 없는 거니까 좀 어색한 기분이기도 했죠. 우리 강아지 학교 다녀왔어? 네, 할머니. 이리 와봐. 할미가 시장에서 뻥튀기 사왔다. 뻥튀기요? 할머니는 종류별로 사온 뻥튀기를 자랑하듯 꺼내주셨습니다. 간식으로 불량식품 같은 것만 먹었었는데 뻥튀기를 먹다니. 하지만 의외로 엄청 맛있었습니다. 뻥튀기를 먹으면서 할머니가 보시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것도 꽤나 재밌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던 건 당연히 드라마였죠. 속된 말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만화만 볼 줄 알았던 9살이었는데 느닷없이 보게 된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어요. 할머니 옆에서 정말 넋을 놓고 봤었습니다. 중간중간 할머니께서 이 연병하네. 얼씨구 아주 잘들 논다. 지랄도 풍년이다. 라며 추임새를 넣으셨는데 그런 할머니 말투가 너무 웃겨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딱 그때에 추적추적 비가 내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부터 뭔가 하늘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교문에 들어서고 나서야 어머니가 우산 챙겨가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3교시쯤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우산을 안 챙긴 날 비가 왔던 적이 몇 번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집에 뛰어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우산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집에 갔었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괜히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보통은 그냥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비가 많이 온 날은 없었습니다. 흠뻑 젖을 생각에 걱정이 좀 되었죠.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학교가 끝이 났고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가방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교문 밖에는 우산을 든 엄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교문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머리 위로 올린 가방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땅만 보고 축축한 땅을 달리던 그때였습니다. 교문을 막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뒷덜미를 콱 잡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제 우산을 들고 빵긋 웃으셨습니다. 그런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혼자 다녔습니다. 입학식 때 빼고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도 데리러 오신 적도 없었습니다. 기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비가 와서 오는 걸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에게 마음을 완전히 다 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도 좋았고 조금 거칠거칠한 손도 좋았고 뽀글뽀글한 머리카락도 좋았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도 좋았습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건데 실은 부모님보다도 할머니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싫었던 저였는데 할머니가 집에 오신 그날부터는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놀이터도 가지 않고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드라마 보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도 같이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할머니가 진짜 대단하셨던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영어로 된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갑자기 이런 걸 왜 봐요? 우리 강아지 왔어?
이리 와서 앉아봐. 말만 영어지 재밌어. 시큰둥하게 할머니 옆에 앉아서 뻥튀기와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막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외국인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영어 수준이 되었죠. 할머니는 퍼즐도 엄청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300피스짜리 퍼즐과 500피스짜리 퍼즐을 몇 개 사오셨습니다. 이 할미는 늙어서 이런 거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영석아, 너도 와서 좀 찾아봐라. 그때 한창 퍼즐에 빠져서 거의 한 달간을 하루 종일 퍼즐만 했습니다. 퍼즐은 했다가 부셨다가 또 할 수 있어서 아주 질릴 때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퍼즐하면서 계속 아유 이 연병 또 안 맞네. 할미 눈알 빠지겠다. 퍼즐하다 화병 나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그게 엄청 웃겼습니다. 퍼즐하면서도 내내 깔깔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저희 집 요리는 대부분 할머니가 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어머니가 좀 하시고 아니면 사다 먹었었거든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고생하면서 요리하지 말라고 그냥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구멍가게 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사 먹는 꼴을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밥, 반찬, 국까지 하루 3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반찬 한두 개가 아니라 매일 거의 7첩 정도의 밥상이었죠. 이제껏 그런 밥상은 받아보지를 못했던지라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할머니 손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어서 매일 밥을 2공기는 기본으로 먹었었죠. 그래서 그때 키도 진짜 많이 크고 살도 엄청 쪘었답니다. 할머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종종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오시기도 하셨고 제가 준비물을 깜빡하면 어떻게 그걸 딱 알아차리고 준비물을 가져다 주러 오시기도 하셨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을 들고 교문에서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한테 할머니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할머니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와주신 것도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치마를 입은 할머니 모습이 너무 예쁘고 낯설어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다 안 오셨어도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생 입학하고 1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 오셨던 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일 쉬고 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엄청 속상해 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때 할머니가 오셔서 제 엉망진창인 성적 이야기 잘 들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마저도 저는 참 좋았고요. 그렇게 저의 친구 같은 저의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신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제 뇌가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걸린 당사자가 그걸 아나요? 세상이 이상하다, 세상이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서 한껏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놀 거 다 놀면서 공부도 잘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 앞에서만 있으면 말도 잘 안 나와서 골치가 아프고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지만 아직 몸과 머리는 애기에 불과했죠. 그때 매사에 툴툴거렸던 것 같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도 생기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 같은 거 흉내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저를 감당해야 했던 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어머니도 그랬다면서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다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드라마도 잘 안 보고 할머니랑 대화하는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가족보다 친구랑 있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새로 산 뻥튀기를 거실에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강아지라고 하는 게 싫더라고요. 이제껏 매일같이 강아지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아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제 대답에 놀라서 아무 말씀 못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엄청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 10초도 안 되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 언제 왔어?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까 오는 걸 봤으면서 왜 그러시나? 혹시 방금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 써주시는 건가 생각했죠. 아니면 정말 혹시 내가 집에 온 걸 그 짧은 10초 사이에 까먹으셨나 싶었습니다. 저 방금 왔잖아요, 할머니. 응? 들어가는 거 못 봤는데? 어이쿠야, 내 정신 좀 봐. 빨래 돌려야겠구만. 베란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제가 집에 들어온 걸 까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행주를 삶는다고 가스불을 켜두셨다가 깜빡하셔서 하마터면 화재가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보름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9시가 되었는데도 왜 아버지가 안 들어오냐고 하신 적도 있었고, 묵은 쌀을 가져가서 뻥튀기를 튀기시고는 안 찾아오셔서 집에 전화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증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때 할머니가 이상하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일하기 바쁘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할머니를 지켜보는 제가 얼른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할머니의 증세가 계속되자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많이 놀란 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장 병원 예약을 하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때까지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몇 번 깜빡한 걸 가지고 치매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야 뭐야? 에휴.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 할머니의 표정은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예상대로 치매가 맞으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치매라는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라서 약 먹으면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를 쓸 수 있게 계속 도와줘야 한다더라고요. 치매 진단 받으시고 할머니께서는 집에 오셔서 한참을 멍하니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영서가, 할미가 자주 깜빡깜빡 하든? 자주는 아니고 가끔이요. 아이고, 돌아가신 내 할미가 치매였는데 그게 난 참 싫었는데 그 꼴을 우리 영석이한테 보이게 생겼구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모든 게 다 좋아요. 치매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너한테 짐이다, 영석아. 내가 짐이야.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시지 않게 제가 많이 도와야겠다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달리하면서
사춘기도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할머니는 제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보드게임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PC방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저는 보드게임을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하고 보드게임을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에도 할머니는 혼자서 보드게임을 하셨고,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보드게임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화투 치는 것도 싫어하시고, 퍼즐은 원래 좋아하셨다가 많이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보드게임이었는데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와서 할머니랑 게임만 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제가 걱정되었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서가, 너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지 않겠니? 내년이면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머니 돌봐드리는 것도 좋지만 네 공부도 챙겨야지. 그때 저는 공부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어머니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 첫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정말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학년 때보다 거의 150등 가까이 떨어졌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어머니가 저를 강제로 학원에 끌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아, 엄마, 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뭔데? 똑같이 어려웠는데 너만 성적이 떨어지니? 아, 됐어. 너 다음 주부터 무조건 학원 가. 엄마가 지금 전화해서 학원 돈 낼 테니까 너 안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그럼 딱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기말고사 때 2학년 때만큼 성적 안 나오면 학원 갈게요. 네? 제발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제가 매일같이 징징거리니까 결국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2학년 때는 전교 30등 정도를 했었거든요.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중학교였고 그때 3학년이 총 300명 조금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3학년 첫 중간고사 때 170 몇 등인가를 했습니다. 다시 전교 30등으로 끌어올려야만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중3 되니까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안 다니던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려면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학원에 간다면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와 약속한 그날부터 밤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교하고서는 평소처럼 할머니와 보드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머니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제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기말고사를 치렀고 채점을 해보니까 전에 봤던 시험보다는 훨씬 잘 봤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등수였습니다. 전교 3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저는 학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성적표 나오기까지 어찌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적표가 나오는 날 저는 무려 전교 25등을 해냈습니다. 성적표를 본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뇌를 많이 써야 한다고 하길래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할머니한테 공부도 알려드렸습니다. 영어 단어도 알려드리고 읽고 쓰고 심지어는 단어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알려드렸죠. 할머니가 구구단도 엄청 열심히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노력하신 덕분에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할머니가 가끔씩 과거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제가 학교 끝나고 교문을 빠져나오는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는 한 번도 학교 앞에 오신 적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교문 앞에서 웃는 얼굴로 저를 반기셨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강아지 줄넘기 빼먹었지? 매주 수요일은 줄넘기 하는 날이잖아. 그건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줄넘기를 꼭 쥐고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때 울컥해서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고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밖에도 할머니는 결혼 20년 차인 저희 어머니가 곧 결혼식을 해야 한다면서 식장에서 입었던 한복을 입으신다거나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운영하셨던 회사 전화번호로 자꾸 전화를 거신다거나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이런저런 시간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꿈꿨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우주인도 되고 싶었고 대통령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턴 줄곧 꿈이 없었거든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덕에 꿈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원하던 학교에 생명공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고3 때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거든요. 바카스를 거의 매일 먹어가며 진짜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 번은 응급실 가서 수액도 맞은 적이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제가 고생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것은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대학 합격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셨던 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고생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학교를 합격하고 더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집이랑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학교를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랑 떨어져서 산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싫더라고요. 편찮으신 할머니를 두고 가자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까이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해서 통학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생이 되고서도 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제게 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 제가 초등학생 때에도 할머니가 가끔 그렇게 1,000원짜리를 주셨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모르는 동기들이 없었죠. 왜 그랬냐고요? 저희 할머니가 가끔 저희 학교에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리코더를 들고 학교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할머니 팔찌에 적힌 제 번호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리코더를 놓고 가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명공학과에서 리코더를 연주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을 가지고 오신 적도 있으셨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제 현실과 제 어릴 적으로 뒤죽박죽이었나 봅니다. 리코더를 가지고 초등학교 앞으로 가지 않고 저희 학교로 오신 것을 보면요. 그래도 저는 그런 할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더 아파지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학교 졸업을 한 뒤 저는 제가 선망하던 회사에 당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는 진짜 남들보다 좋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붙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4년 만에 그 회사에 붙었는데
처음에 2년은 전공과 전혀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고 계속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닌 지 2년 만에 제가 꿈꾸었던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4년 동안 말 그대로 7.8기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입사하고 첫 출근하는 날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께 자랑도 많이 했고 할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그 회사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꿈만 같던 회사에서의 생활은 생각만큼이나 좋았습니다. 재미있게 일을 해서 그런가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석아, 할미 왔다. 깜짝 놀라서 설마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어버버하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 강아지 담임선생님 만나는 날이라 할미가 곱게 입고 왔는데 어때? 할미 예쁘냐? 할머니, 여기 회사인데요. 담임선생님은 어디 계신가? 어휴,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 어떻게 회사를 알고 오신 건지. 정말로 고운 치마에 양산까지 들고 오신 할머니는 갑자기 사무실 이리저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나가나 진땀을 빼며 애꿎은 할머니의 양산만 잡아당기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회사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보고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게 아니고 실은 저희 할머니가... 아주머니!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저희 할머니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시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한참을 우시더니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가만히 대표님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빵긋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준규야. 그건 저희 대표님의 성함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가 대표님 성함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대표님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대표실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뒤를 졸졸 쫓아서 올라갔죠. 그리고 대표실에서 대표님께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표님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랑 똑같이요. 대표님이 5살 때 대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과 셋이서 정말 힘들게 사셨답니다. 이사도 되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새를 자꾸 밀려서 항상 쫓겨났었답니다. 그러다가 8살 때 들어가서 살게 된 집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셨답니다.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니셨죠. 저희 할머니는 집세를 밀려도 뭐라고 하시는 법이 없으셨답니다. 오히려 대표님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혼자 애들 보는 게 좀 바빠? 애들 맡길 곳 없으면 말해. 나야 뭐 맨날 집에 있으니 심심하지 않고 좋지 뭐. 좀 쉬엄쉬엄 일해. 그러다 병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몇 번 대표님과 대표님의 동생을 봐주기도 하셨답니다. 밥도 차려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대표님의 어머님에게 손부업거리를 주기도 하셨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식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식당을 하시기 전에는 주부셨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할머니가 그땐 전업주부셨다고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심심하시니까 부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업을 대표님 어머님과 나눠서 하셨답니다. 대표님의 어머니가 사는 게 힘드시고 자녀들 때문에 제대로 된 일도 못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쓰였던 할머니가 일거리를 나눠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어머님께 일자리를 구해주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 대표님과 대표님의 동생분에게 용돈도 주셨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표님은 저희 할머니 집에서 10년을 새들어 사셨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년 동안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리셨다더라고요. 대표님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셨답니다. 10년을 그 집에서 살고 갑자기 할머니가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셔서 대표님의 가족도 급히 이사를 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할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쯤부터 할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서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편찮으시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 저 중학생 때쯤부터요. 그런데 대부분의 날엔 정신이 돌아오세요. 가끔 다른 시간으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구만. 저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대표님께서는 제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결혼을 하신 이후에도 쭉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의 어머니께서 저희 할머니를 되게 그리워하신답니다. 정말 큰 은인이라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온전하실 때, 모든 걸 다 기억하실 때, 그때 대표님의 어머니와 한번 만날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신 할머니는 다시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표님의 어머니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대표님께 전했고 대표님은 당장 그 주 주말에 만남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말 곱게 화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석아, 할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떨리세요? 내가 옛날 생각이 가물가물해도 준규 엄마는 잊지를 못해. 우리 집 새들어 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나한테 참 좋은 친구였어. 참 소중한 인연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인연을 이어가지 못한 게 참 아쉬웠지. 할머니께서는 만나기로 한 식당 앞에서도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대표님의 어머니와 마주하는 순간 두 분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히 저까지 눈물이 핑 도는 아름다운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재회를 마치고 두 분은 연락처까지 나누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아주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짐했던 게 있네. 아주머니를 다시 뵙게 된다면 이 은혜를 꼭 갚아야지 했지. 그만큼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한테 정말 은인 같은 분이거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 아주머니 아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말인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줄 수 있겠나? 네? 은혜를 어떻게요? 대표님은 저희 할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료진도 갖춰져 있고 시설이 아주 좋은 고급 요양원으로 말이죠.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요양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얼떨떨했지만 할머니께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2년 뒤 할머니의 증세가 조금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안 하시는 날보다 하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거든요. 할머니와 대표님의 어머니가 꾸준히 연락을 하고 계셨고 대표님 어머니가 가끔 저희 할머니 보러 오시기도 하셨는데 할머니의 안 좋아진 상태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대표님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할머니를 도무지 도와드릴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서 의료진 도움을 받으며 지내시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언제든 할머니를 찾아뵐 수도 있었고요. 대표님은 약속대로 전액 지원을 해주시면서 할머니를 모셔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3년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슬플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부터 아주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계셨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다고, 기분이 아주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얼른 눈을 감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돌아가신 증조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항상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설레이는 듯 말이죠. 한 달여간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시던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락 받자마자 달려가서 할머니를 봤는데 그 표정이 참 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끝이 난 게 아니라 할머니는 아주 멀리 여행을 가신 거라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 대표님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의금도 엄청 많이 하시고 화환도 보내시고 할머니가 가시는 길을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를 그렇게 좋은 요양원에 모시지도 못했을 거고 보내드리고 나서도 내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덕에 저희 할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눈 감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뭔가 금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 그런 걸 바랄 뿐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대표님께 은혜를 갚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인지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게 되었고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신임을 받으며 회사에 이바지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승진도 했고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와 제가 이토록 친해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또 할머니가 그런 병에 걸릴 줄도 몰랐고 그렇게 눈을 감으실 줄도 몰랐습니다. 또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과 할머니가 그런 인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할머니를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디서 어떻게 다시 인연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또 지금은 당연하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후회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고 싶습니다. 저와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할머니께 바치며 모두 많이 사랑하면서 사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